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에 저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딸이 20대 초반이거든요. 애가 뭐 갖고 막 잘 안 된다고 고민하길래 걱정 마라, 너한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랬더니 잠재력은 됐고 잠과 재력을 달래요. 잠 더하기 재력 하면 잠재력 아니냐 그러면서 재력은 없어서 못 주겠다 그랬더니 요즘 잠이 모자란데요. 잠을 좀 달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바쁘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주말에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잡지 있잖아요. 딱 펼쳐보니까 제가 딸하고 얘기했던 그 주제하고 딱 관련 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 한국화 현상.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뭘 따라가냐? 출산율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BTS 따라가거나 삼성전자 따라가면 좋을 텐데 우리 출산율이 1970년대에 4.5명에서 작년에 0.6명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도 1.6명대, 노르웨이도 복지국가인데도 불구하고 1.5명대. 프랑스는 저출생 극복 모범 사례로 많이 얘기되잖아요. 근데 요즘 1.7명, 1.8명대 출산율이 다 이래요. 다 인구 감소가 예정된 출산율이죠. 한 2명 정도, 2.1명 정도 돼야 이게 인구가 유지된다고 그러잖아요. 마크롱,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분은 출산이 국력이다. 요즘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프랑스 대통령이 저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인류 문명이 멸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과장이 심한 분이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수치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아시아, 싱가포르, 중국, 대만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급격하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 기사에서도 제가 봤는데 통계적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대 출산이 전 세계에서 급격하게 줄었어요. 10대 출산. 10대 청소년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었어요. 미국에서요.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이 미국도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낮아진 출산율 중에서 절반 이상을 10대 출산율이 낮아진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면서 분투를 해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가거나 취업하는 길을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출산까지 해서 더 힘들게 살고 있던 여성들이 교육이나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사회적 여건이 사실은 갖춰진 거죠. 너무 일찍 결혼하거나 아니면 비혼 상태에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인권이 높아서 출산이 줄어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이 줄고 있어요. 사실. 저학력, 예를 들면 고졸 이하 학력 여성들 통계를 보면 출산율이 예전에는 이 저학력층이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는데 많이 낮아졌습니다. 고학력층은 원래 좀 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학력, 고학력 사이의 출산율 격차가 줄어듭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학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더 일할 기회가 더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여성들이 또 출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생부가 생긴다는데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은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죠. 이런 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보통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저도 거기 위원이었는데 온갖 정책을 백화점처럼 다 늘어놓고 뭐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신혼부부 주택 대출해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군인들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온갖 정책을 다 해요. 근데 사실은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방향이 뭐냐면 지금 저출산 문제는 돌봄의 가치의 문제인 거. 지금 보세요. 아까 10대 여성들 출산율 낮아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학력 여성들 출산율 낮아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이런 걸 보면 아이를 낳고 돌보는 일보다 더 나은 선택을 여성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돌보는 일이 더 가치가 높아지도록 해야만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돌봄을 인정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처음에 대화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잠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대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만큼 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상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는 방향으로 저출생 정책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남재작 소장님하고 농업 이야기 하는 날인데요. 대파값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파문이 일었잖아요. 대파값 낮추기 위해서, 농산물값 낮추기 위해서 수입 대신 수입해서 낮추는 것보다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가능한 건지 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 나오셔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세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장기 호황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이 미국은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네. 1970년대 장기 횡보장 직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 전에 전쟁이 개입됩니다. 전쟁이 개입이 되면 이제 재정 지출이 경직적으로 돈을 계속 써야 되면서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또 그런 국면에서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가 흔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베트남에서의 양민 학살 이런 게 드러나면서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나오죠.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전쟁에 막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경직적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경제 정책은 저는 트럼프보다 더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못 팔게 하고 아예 공장을 여기다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에 미국이 꺾일 때와 기시감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농업 이야기 오늘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총선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의 총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금사과, 사과값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도 너무나 많으실 텐데 그래서 많은 또 대안도 나와요. 정부에서는 유통구조 개선해서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이걸 잡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수입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굉장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은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수입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면요. 우리나라만 이 작황이 안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도 다 기후위기인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은 거면 그 유통구조 개선해가지고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던 끝에 이거를 전혀 사고방식을 바꿔서 오히려 수입을 하는 것보다 수출을 더 늘려서 농산물 가격을 잡아보자 이런 제안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다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셔서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기도 하면서 놀랍기도 했는데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런 제안이 이렇게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 농특위라고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장태평 위원장입니다. 네네네. 2007, 8년도에 농식품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최근에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수출이 지금 현재 100억 달러쯤 되거든요. 이것을 한 1000억 달러쯤으로 늘리자. 뭐 그런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기도 하고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100억 달러를 1000억 달러로요? 네, 그렇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걸 또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또 네.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또 세게 들을 얘기가 있지 않나 아. 싶어가지고 아.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근데 그동안 유통구조 개선을 많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장태평 위원장은 조금 다른 네. 특위니까 위원회니까 약간 독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네.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네. 작년 4월 말 정도에. 거기 보면 대체로 보면은 이전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도매법인이라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농업 이외에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도매법인들, 경매를 네네네. 주관하는 회사입니다. 그 법인들을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를 좀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동아청과 한국청과 같은 경우는 채소 중심으로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뭐 서울청과나 중앙청과 같은 과일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좀 칸막이가 있었거든요. 그 법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법인들끼리 이제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고, 또 도매법인들이 또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즉 2026년까지는 도매법인들이 경매만 하는 게 아니고 수의 매매라고 하거든요. 바로 도매상들이 거래해 중개해 주는 거, 경매 과정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27%까지 높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제안들이 있었죠. 이런 정도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항상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충분할까? 뭐 여러 가지 또 현장에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 매매하는 방식을 좀 바꿔 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농식품부 장관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는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산지가 이게 너무 영세한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영세한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산지에서 이제 수의장까지 물건을 가지고 오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 수집을 하고 수확을 하고 수집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이렇게 된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도매 시장만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될 거냐?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이런 대책이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도매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게. 하지만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농촌 현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직거래하면은 마진이 줄어들어서 뭐 좋을 것 같지만, 가격이 낮아질 것 같지만,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서 기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같은 농민이 유통도 하시는 거잖아요. 직거래하기 위해서 막 네. 포장도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또 생산량이 줄 텐데 이런 걱정이 오히려 또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농가 규모부터 해가지고 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쪽만 개선해가지고는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이제 다시 기후 변화라는 게 다시 덧붙여진 거죠. 덧붙여지고 농산물 공급 불안정이나 덧붙여지니까, 그래 수입도 안 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올해와 같은 이제 대파라든가 사과 가격 폭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걸 유통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수입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봐요? 농가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구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이제 농가가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다 만약 수입까지 그 다른 대책 없이 수입만 해버리면은 기존의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왔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는 우려고,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내수시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쟁이 네네. 많이 제한됐고, 그러니까 쉽게 수익 개방을 못하는 과정이었고,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이제 농업 구조 개혁을 꾸준히 했어야 됐지만 사실 그걸 안 해왔거든요. 네네. 그걸 안 해왔고, 그것 안 해온 이유도 사실은 또 이제 농가가 너무 영세한 이유 때문에 크죠.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다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농가 인구 감소라든가 아니면은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같이 합해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대책을 조금 개선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 부분 언급해가지고 더 좀 반발을 샀던 것 같은데요. 그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 보살필 것이냐, 아니면 맞습니다. 물가를 잡을 것이냐, 네.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죠. 농업계에서는 감히 이제 그런 네. 얘기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 어쨌든 그래서 유통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대안이 못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장태평 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수출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얘기를 1,000억 달러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수출을 한 200억 달러 정도로 늘리자 이러면 지금 수산물까지 해서는 한 120억 달러쯤 되거든요. 네네. 그럼 200억 달러쯤 늘리자 아니면 300억 달러쯤 늘리자 그러면은 기존의 걸 조금 더 개선하는 선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네네. 뭐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00억 달러쯤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완전히 농업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얘기를 미래의 농업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것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한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드는 의문은 아니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데 수출까지 하면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출이라고 하면은 국내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걸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딸기처럼 요원물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 대개 수출이라고 하죠. 사실 네덜란드에 그 1,300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덜란드에 1,300억 달러 살펴보면은 30%는 중개무역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이제 그러면은 그 육류 제품이라든가 유가공 제품, 뭐 채소 같은 이런 것들이죠. 토마토 같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수출 구조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려 그러면은 가공무역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의 농산물을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이 도입한 걸 가지고 새롭게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수입한 걸 가공해서 다시 파는 수출이 그렇죠.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까 수출 규모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궁금해졌는데요. 그러면은 1,000억 불이라는 게 이게 가능한 1,000억 불이면 얼마야? 1조, 10조, 100조 원이잖아요.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120불에서 그럼 1조에서 100조 만들겠다는 10조에서 100조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딴 업종이나 같이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네, 반도체가 현재 한 그 2022년 기준으로는 1,000억 불이 넘었었거든요. 반도체가. 예, 작년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장 안 예, 좋았어요. 1,000억 불이 조금 못 미쳤고요. 네네. 그다음 자동차가 한 600억 불쯤 되고 뭐 화공이 그 소비 제품이 석유류가 또 한 600억 달러쯤 되고 네. 이 정도 규모죠. 이 정도 규모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려 그러면 차세대 산업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가능성에서 그러면은 농식품 산업이라는 게 아니면 그린 바이오라고 부르죠. 그린 바이오가 차세대 수출 산업이 될 건가? 이걸 이제 장태평 위원장은 강하게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린 바이오 산업 아니면 화이트 바이오나 레드 바이오 같은 그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이제 산업으로 다 일컬었고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규모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린 바이오, 요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이게 그린 바이오 아니면은 무슨 다른 색깔 바이오도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바이오를 색깔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네. 그린 바이오 그러면 좀 농업하고 가까운 것 같죠. 그래서 농식품 분야 아니면 그 1차 식품을 가공을 해가지고 기능성 소재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첨가물 같은 고부가치 제품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 화장품 같은 이런 것들요. 이런 게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것, 레드 바이오죠. 사람의 혈액 색깔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제 네네네. 건강은 레드 바이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네.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바이오 같은 것은 환경에 사용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그린 바이오는 먹는 거고 그렇죠. 레드 바이오는 어디 피부에 바르거나 혈액에 네, 투입하는 맞습니다. 것이다. 뭐 화이트 바이오는 자연관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죠.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린 바이오에 들어가는 건 농자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종자라든가 아니면 미생물 농약, 미생물 비료 같은 아니면 곤충을 이용해서 이제 사료를 만들거나 기능성을 만드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소재를 가지고는 식품 소재 기능성 첨가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대체 식품이라고 하죠. 대체 육류 대체 식품이라고 하는 것. 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류 대체식품 뭐 우리 햄버거 같은 거 많이 기사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전 세계 그 식품 시장을 보면 한 5조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5조 달러 좀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축산업이 전체가 한 1.2조 달러쯤 됩니다. 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 그 사이즈로 치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죠. 4분의 1 정도 되네요.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마켓 리서치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 전망으로는 한 2035년쯤 되면은 이게 한
60% 70%까지 기존 축산 시장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최소한 대체육이 축산 시장의 60, 그렇죠. 70%까지를 대체를 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는 어떤 그 시장 전문 조사 업체 같은 경우도 네. 2000한 한 5, 6년 후가 되면은 대체육 네. 시장이 한 1,600억 달러 주면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160억 달러 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대체육이라는 게 결국은 근데 고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콩으로 가지고 옛날에 콩고기 같은 거 많았잖아요. 네. 콩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게 전통적으로 있던 거였죠. 그 외에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섯이라든가 여러 이제 식물에서 이걸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이제 가공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식물성 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약간 육류맛하고 약간 다르게 나잖아요. 요즘은 네. 상당히 비슷해졌는데 이거 외에 탱크에서 배양을 합니다. 이거 동물 세포를 가지고 탱크에 집어넣어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하듯이 배양해가 증식시키는 거죠. 이걸 다시 모아 가지고 이제 고기를 만듭니다. 네. 이걸 배양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수출품 중에서 농식품 수출품 중에서 제일 큰 게 유제품입니다. 네. 그렇죠. 유제품 수출이 치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 치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카제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당하고 그 다음에 유지방을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걸 미생물을 이용해서 다 배양을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GMO로 가는 미생물을 약간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 거죠. 미생물이죠. 이걸 이용해서 탱크로 배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합을 하면 치즈 맛하고 거의 똑같은 맛이 나옵니다. 모짜렐라 치즈 같은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렇고 이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새우 맛이 나거나 뭐 다양한 요즘은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대체 식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기나 치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하는 건가요? 어떤 그 이점이 있나요? 소비자들이 그걸 더 맛있어서 더 많이 먹거나 싸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 대체해서 만들잖아요, 보통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우리가 배터리 시장이 많이 컸잖아요. 네네. 작년에 배터리가 거의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했다고 주시장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탄소 중립을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를 바꾸려고 보니까 배터리 산업이 커진 거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에너지가 바뀌면서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다른 대체 에너지원과 비슷하게.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는 왜 기후변화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 정도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한 절반 정도가 축산에서 배출됩니다. 특히 소에서 특히 많이 배출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 방귀 때문에 탄소량이 늘어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걸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육류가 내는 건 한 7%쯤 되고 또 한 7% 정도는 사료 때문에 고기가 먹는 사료 때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는 14%쯤 이렇게 잡습니다. 14%.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럼 이걸 줄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럼 지금처럼 돼지나 소, 닭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단백질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 90억 이상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럼 축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소득이 높아지면 또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대체육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대체육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약간 좀 배양육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거든요. 하지만은 기술이 발전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값이 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국가의 사람들도 단백질은 일정량 이상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단백질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저렴한 단백질을. 그럴 때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탄소 배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배양하고 하는 시설이 있을 테니까 제조업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배양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농업은 이렇게 자연에서 하면 뭔가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공장에서 하면 좀
반환경적인 걸로 많이 인식이. 전혀 되어 그렇지 있는데. 않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대표적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료도 치고 농기계 운전해야 되고요. 네. 이런 일이 있고요. 근데 배양에서 하는 거는 사실 탱크에서 사용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죠. 곡물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산을 할 경우에는 보면은 대개 돼지 같으면은 곡물을 4kg를 먹으면 고기가 1kg 만들어지잖아요. 아. 네, 이런 이 전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환율이 좀 네. 축사는 좀 떨어지죠. 만약에 그러네요. 대체육을 할 경우에는 그럼 이게 전환율이 몇 %일 거냐. 그리고 어쨌든 이 부산물은 그대로 남으니까 또 다른 때로 또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환율이 높아지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가 나옵니까? 그 수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네.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90% 이상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이 그래요? 육종에 따라 다른데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많이 거네요. 줄어들죠. 그리고 또 실제로 공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크게 에너지 빼고는 이제 플랜트 시설 빼고 에너지 빼고는 네.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네, 네. 원료인 곡물하고 빼고는. 그러니까 발생원이 크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좀 할 수 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외국 회사는 많이 들었잖아요. 비욘드 미트 이런 회사들이 좀 굉장히 주식 가치를 높이 뺐었고요. 비욘드 미트. 그게 버거 네, 만드는 버거에 이제 회사죠? 패티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뭐 저 회사가 한때는 타이슨 푸드라고 미국의 최대 그 육류 기업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회사보다 이제 주식 총액이 주가 총액이 높았다 이런 적도 있었고 저것도 배양육인가요? 저런 버거 네. 같은. 예, 배양육도 버거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대체육이 많았고요. 지금 현제 실용화되고 있는 거는 대체육, 식물성으로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실용화되고 곡식을 있고. 가지고 만든 네, 맞습니다. 고기라고 콩고기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말하자면? 질감 같은 거는 굉장히 육류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아,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걸 먹을 때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육 하는 거는 차이가 크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근데 스테이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나죠. 당연히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그걸 점점 더 고기에 비슷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네. 배양육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동물 세포를 직접 배양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 먹으면은 거의 동물 우리가 아. 일반 고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까지는 대체육인데 앞으로는 배양육까지도 이제 막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거 그렇죠.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또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바이오 그 산업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네. 이 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농경지를 기반으로 농사는 농경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 농경지가 작다 보니까 산업이 크는데 제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배양 탱크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땅에 이걸 제약을 받질 않잖아요. 네네. 일단 제약 받질 않고 또 우리나라가 또 좋은 게 산업공학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정유화학 회사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전부 다 플랜트를 만드는 능력이죠. 이게 굉장히 뛰어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발효식품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이런 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 바이오공학이라 그럽니까? 생물공학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 경쟁력은 가질 수 있는 요건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 뉴스 중에 하고 하나가 있는데, 말씀하세요.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CJ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회사 그 뉴컬처라는 회사 있었어요. 뉴컬처. 예. CJ도 이제 저 회사에 투자를 했고 네네네. 메이저 곡물 기업이라고 ADM에서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무슨 뉴스였냐면 두 회사가 같이 이제 그 콜라보를 한다. 그래서 뉴컬처라는 곳에서는 보면은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거죠. 유청이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백질 디자인하고 그럼 이걸 누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미생물 가지고 대규모 배양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타트업이 그런 뭐 정유 공장처럼 거대한 플랜트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어렵잖아요. 자본 투자가 너무 많고. 근데 그걸 CJ 같은 회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으니까 제휴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보면은 뉴컬처는 어떻게 보면 팹리스 같은 회사가 되고 이게 CJ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뉴컬처가 연구하고 개발한 어떤 그렇죠. 그런 새로운 레시피를 네. CJ에서 네,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해 가지고 뭐 카제인 단백질이든 유지방이든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분업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농특위에서도 하나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럼 새롭게 어떤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새롭게 투자를 하고
그럼 여기다가 중소기업들이 기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기업들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 네. 이게 전체를 1,000억 달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될까요? 이게 대체육, 배양육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농산물 전체에서 네네네. 국제 시장이 만약에 한 5천억 달러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한 10년, 15년 내에. 네. 그 경우에서 우리나라가 10%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500억 달러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대체육 시장만 그렇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엄청난 양의 곡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뭐 곡물을 수입하는 것도 따로 또 만들어져야 될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CJ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거대하게 이제 그럼 새롭게 기업을 만들어야 될 지금 네. 하고 있는 걸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그걸 위해 가지고는 국내에 뭐가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곳에 지금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거대한 글로벌 곡물 허브 그럽니까? 동아시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곡물 허브를 만들자 이런 논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저장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게 가공에 사용될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식량안보 문제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런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 위치가 예를 들면 뭐 보통 허브 국가 역할을 하려면은 네. 주변에 어떤 굉장히 큰 수요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가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3시간 거리에 그럼 네. 이 반경의 인구가 10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전부 다 식량 수입 대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요는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저렴하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네. 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뭐 기업이 돈 많이 버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낮출까? 근데 이제 이런 과정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거와 별개로 또 국내 농업은 그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또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통의 문제는 결국 영세한 농가 구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둘력별 경영체라고 올해부터 해왔고요. 네. 뭐 공동 주주형 농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경북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경에서요 하는데 여러 농가들이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개 농가들이 1헥타르 미만의 농사만 따로따로 지었잖아요. 네네. 이걸 묶어가지고 110헥타르 농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농업법인이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의 개별 농사를 지을 때는 뭐냐 논의 이모작 같은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농기계를 다 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막 100헥타르, 200헥타르 좀 늘어나게 되면은 토지 이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모작도 가능해지고요. 여기에 콩도 좀 심고 고구마도 좀 심고 감자도 좀 심고 이렇게 작물을 다양화해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농기계를 이렇게 규모가 크면 농기계를 동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경북에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농민들이 보면은 기존에 그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을 때보다 그렇게 했을 때 소득이 한 2배, 3배까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계적으로 이제 그럼 농산물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규모를 통해 가지고. 아, 규모를 키워서 생산량을 키워서 네,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가요? 이분들이 뭔가 그린바이오에 참여한다거나 뭐 아니면 수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곡물 허브가 되면은 국내에도 많이 뭐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네덜란드가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제 그 명성을 얻으면은 네덜란드 수출품이 다 똑같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농산물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게 네. 한류라든가 K 문화라고 그러고 있죠. 네. 국가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같이 수출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에서 수출되는 게 늘어난다 치면은 수출되는 채널은 다 비슷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대개 이제 대량으로 가는 건 저가품이 나갈 거고요. 뭐 수출 공급망은 다 비슷할 거니까 그러면 국내 농가에서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프리미엄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또 고민해야 되겠죠. 네. 이런 노력들이 같이 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수출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더 프리미엄 제품을 더 고급화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걸 이제 기존의 수출 시장과 같이 결합할 거냐. 네. 이걸 이제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결국은 네덜란드 농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한국 농업 하면은 떠오르게 만들자. 그렇죠. 이런 새로운 말씀이시죠? 걸 만들어가자. 네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국내 농업도 자연스럽게 그럼 이 뭐라 그러죠? 좀 변해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농업이 바뀌려 그러면 이 새로운 농업이라는 그 식품이라는 게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우선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언제까지 70대, 80대 어르신들인데 농업을 맡겨놓고 이게 미래의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식량 위기를 대응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저는 키라고 보고 있고 네. 어떻게 그러면 농업이라는 아니면 미래 식품 산업이라는 게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저는 정부가 국민들인데 설득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금방 가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하고요. 우리나라 농업을 반도체 산업처럼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보자. 그 중심에 그린바이오라는 키워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가도 규마를 키워서 수출을 늘리면서 한번 농가도 더 잘 살게 만들고 소비자들한테도 편익이 더 많이 가게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홍희경 기자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는 427%가 성장한 거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는 23%인데 수익률이 뭐 한 20% 된다. 그냥 오늘 갈치로 거머쥐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조업으로서 물리적인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러한 매출 총이익을 냈다라는 것.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는 계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한 게 여러분 뭐냐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보다 많아요. 이거보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텍들이 하는 투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석유 기업의 기록을 지금 빅테크들이 깨고 있다라는 거고 이 빅테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완전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라는 거죠. 월가의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에 리드하는 이 시기가 미니멈 1년에서 2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200까지 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잡스 시간입니다. 잡스.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 직업들 속살을 파헤쳐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도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홍희경 기자님께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대해서 파헤쳐 주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 지금 국회 개원할 때 됐으니까 이제 첫 출근 다들 하시겠네요. 첫 출근인지 아니면 뭐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시즌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뭔가 공개 안 된 자료를 여기서 단독 공개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네.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새로 출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 출근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너무 송구한데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의원실에서 면직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면직이요? 이거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예, 저희가 시민단체인 법률연맹이랑 함께 이제 정보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의원실마다 9명씩의 보좌 직원이 배치가 되고 여기에 뭐 인턴을 더 두면 한 13명씩까지 배치가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교체 주기가 있는지 이게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다른지를 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다시 그 비실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막 그 분석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대체적인 경향만 볼 수 있어서 실명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네. 국회 사무처에서 안 되겠다고 이것은 개인 정보라고 그래서 저희는 비공개. 저희는 고용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네. 개인 정보라고 하셔서 네.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자료로도 되게 많이 좀 내용들을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많이 알 수는 있겠더라고요. 어느 그러니까 정도인가요? 보면은, 이제, 저희도 되게 속설로 그 보좌진들께서 우리는 파리 목숨이다. 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다음날 짐 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감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9명이 총원인 방에서 가장 많은 의원 면직이 39번이 3년 8개월 동안에 일어나더라고요. 9명이라는데 39명이 바뀌었다는 거. 39번이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국회의원 직급이 5급부터 4급부터 9급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 급수를 바꿔가지고 많이 채용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9급 직원을 7급으로 다시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의원 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도 포함이 되는데 그 숫자 저희가 빼고서 순수하게 이 방에 있다가 나간 경우 이게 이제 39급까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평균적으로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9명이 전부 다 이렇게 빨리 교체되는 건 아니니까는 정말 몇 달 근무하고 교체되고 이런 방도 있는데 이게 14곳이나 되어서 사실 그 말씀들이 좀 엄살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좌관들이 기자들과 의원님들보다도 어쩌면은 좀 더 접점이 많은 그런 직군인데 정말로 좀 보면은 어제까지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저 이제 그만둡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고용 형태가 조금 특이한 게 국회의원회관 그 두 곳에 지금 한 의원 300명과 그 다음에 보좌관이 최소 2,700명이니까 한 3,000명이 거기서 한 지붕 300가족이 그러네요. 일을 하는 네네네. 그런 체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약간 연예 기획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예 비슷한 구조. 기획사요? 예.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그 스타 플레이어를 위해서 많이 그 백업하는 그 직원들이 있죠. 스텝들이군요. 그렇죠. 스타 근데- 플레이어가 의원들이고.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연예 기획사는 스타가 있고 대표가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잖아요. 경영과 우리의 브랜드가 분리가 돼 네네네.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와 그 경영이 같은 네.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CEO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약간 백종원 회사 같은 곳이 한 300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EO도 뭐 그냥 쭉 영구히 집권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평가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CEO 자체도 고용 안정성에서는 상당히 그 유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되게 세간의 평가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거에 항상 이렇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는 힘들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CEO와 브랜드가 결합한 곳에서 거기에 있는 근데 이제 이 CEO가 결정하기 때 내일부터 그만 나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음 날부터 정말 그만 나와야 되는 그런 네네네. 별적진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큰 분야가 여기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보좌진 구성을 보니까요. 말씀하신 네. 300명의 CEO, 스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좌진은 한 분한테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그리고 6, 7, 8, 9급 비서관이 1명씩, 그리고 인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이 정도가 다 달려 있는 거고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공개를 한번 요청을 해봤더니 면직한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뭐 39번 이렇게 되는 예, 곳도 예, 그런 있었고, 곳이 있었고. 뭐 오랫동안 네. 좀 일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막 생각했던 것보다는 노동 환경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남의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물이 반이나 찼다,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98개 의원실에서는 그 3년 8개월 동안에 네네. 바뀐 의원 면직 횟수가
6회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까 한 3분의 1인 곳에서는 꽤 고용 안정성이 일단 의원이 유지가 되는 한은 그 방도 처음에 개원했을 때 인원이 유지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국회 생태계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초선 비율이 상당히 그렇게 많은 국회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둘 다 압도적인 다수당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의 초선 교체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봐서는 4년이지만은 그 전부터 호흡을 맞췄던 직원들이랑 쭉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시민 장관이나 그 이광재 의원 이런 분들은 자기의 정치적 보스가 정치적 동지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패널로 이광재 의원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논쟁한 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근데 많이 면직시키고 그러면 그런 관계 형성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그 법적 권한이나 아니면 그런 권력의 구조는 딱 조정이 돼 있는 거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뭐 법대로 가는 건 아니고 왠지 저분이 이제 뭐 여러 인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 잘 못 자를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의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일해서 되게 많이 이 부분을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동지애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태도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한 17대 국회, 18대 국회 여기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도 기자들이 그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나왔던 속설이 뭐냐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동지적인 관계고 그리고 국힘의 그러니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 그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좀 관료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텝과의 관계다 이렇게 좀 수직적인 관계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면은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타난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그 속설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셨던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유시민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슨 이분들이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간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시던 의원하고 뭐 학연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뭐 업무를 같이 했다라든지 이런 근무연 같은 걸로 뭉쳐서 보좌관이 된 경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정책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전문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노무사 그리고 뭐 이런 전문직군들을 많이 이제 보좌진으로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들도 전문직이 있으니까 좀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또 해보니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내가 변호사 아닌데 변호사가 보좌관이면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존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변호사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변호사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회 보좌관으로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을 좀 잘 아는 분이시니까 그랬을 텐데 약간의 이건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감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 전국회 20대 국회 정도가 이 로스쿨 출신의 입법비서관들이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정말 숫자를 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물어봐서 세야 되는데 그때가 35명이 넘었던 숫자를 제가 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작년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한 30명 조금 안쪽으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30일에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그런 입법비서관이 변호사인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사실은 조금 수평적인 형태 아니면은 이분들이 법안을 되게 주도하는 형태의 의정 활동이 좀 변할 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장파라든지 개혁파 그러니까는 약간 당내에서도 조금 쓴소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탄탄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좌관도 바꾸고 국회 문화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실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의원실의 고용 형태는 연예 기획사랑 비슷하지만은 브랜드도 있고 스타성도 있고 그러면서 경영도 직접 하는 이 되게 막강한 CEO가 운영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도 확고한 약간 스타트업을 한번 성공시킨 것 같은 약간 그런 CEO의 성향이 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호칭해서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에 님을 붙여라라는 식의 그런 식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 형태가 되게 많이 이식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가보면은 결정은 이미 그 스타성 있는 되게 또 자기 주장이 확고한 이분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고 논리적인 부분에 맞춰주는 형태의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가도 본인의 의견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약간 기에서 많이 있다. 밀린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기자님 조금 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좌진이 의원 보좌진이라고 하면 보통 옛날에는 지역에서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뭐 월급 주면서 이렇게 좀 허드렛 일 시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권자들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전문가들이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좌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의원들도 그런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아직 잘 맞지가 않고 삐걱삐걱 되면서 정착이 안 돼서 되게 면직이 많고 이렇게 턴오버 교체가 많은 이런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저도 말씀 주신 덕분에 약간 중간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던 그 전문직들은 사실은 여전히 보좌진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거가 있으면은 한번 물갈이가 보좌진 물갈이도 싹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식의 역동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의원실에서 필요한 핵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좌진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그다음에 보좌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 직업의 나쁜 점으로 생각했던 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부딪히면서 지금은 들어가는 유입 경로가 조금 체계화가 된 부분도 있고 예전의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선거에서 좀 돕거나 그 이후에도 지역구의 모든 일을 다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정무형 보좌관들,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이 개파를 선택을 할 때 어느 쪽 개파가 이제 다음에 좀 될 것 같다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을 해주는 그런 보좌관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아마 그래도 가장 선임 보좌관의 사급의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또 그 의원이 정책적으로 되게 센세이션하거나 되게 의미 있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탄탄한 실력을 가진 또 정책 비서관이 아마 또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더 보면 더 복잡해지겠죠. 약간 지인이 많이 도와줬던 지인과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거나 그분과의 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예전에 이제 개파 정치가 많이 활성화될 때는 개파 수장인데 의원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의원이 개파 수장이지만 의원은 아닌 분의 일을 도와줄 분을 약간 이 의원실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약간 바지 직원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 일을 돕는다는 게 뭐 무슨 사적인 일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뭐 의원이 아니라도 연설을 할 경우라든지 메시지 관리를 할 경우가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일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말하는 게 불문율인 경우도 꽤 말 안 있다고 하는 게 좋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하는지 조금 모르니까. 더 나아가서 그 정책 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한 10년 이상 되셔가지고 이제 보좌관 직무만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서관들, 그러니까 되게 장기 근무가 된 거죠. 그게 국회의원 보좌관도 공무원인 거죠? 네네.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10년 이상을 10년 하면은 이제 공무원 연금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누가 받았대 옛날에는 약간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장기 그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약간 아까 그 시스템화 하려거나 아니면은 조직화 하려는 노력이 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업무가 크게 한 3-4가지가 된다. 크게 보면은 국정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 활동이 있고 예산 결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결산인 부분은 행정부서 관료와 국회의원이 직접 뭐 소위나 이런 데서 토의하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의 업무는 국정감사 또는 네, 입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책 비서관들의 실력이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정책 비서관이 되게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는 그런 비서관들이 있으면은 의원실을 바꿔가면서 오히려 이분이 의원실이라는 그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이분이 정책을 쭉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는 있어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국회에 되게 순기능으로 그동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보좌진 협의회를 두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곳에서 당별로 이분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그 노조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의원실에 맞지 않아서 뭐 그만두게 되거나 의원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분의 강점은 어떤 거니까 이 의원실과 매칭을 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런 좀 자체적인 그런 보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래도 입법이나 국감의 보좌관들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넘게 일하는 분도 많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소신이 있으면 10년 동안 쭉 입법을 추진을 보좌관이 하면 네. 의원실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김성영 보좌관이라고. 아, 저도 성함을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성함을 되게 스타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종걸 의원실에 계시다가 박용진 의원, 이용우 의원실로 쭉 바뀌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추진을 하신 거는 삼성생명법이라고 통칭이 되는 건데 이제 뭐 그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보유 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다르게 하는 방식의 법률안인데 그냥 결론으로 쭉 얘기하자면은 이 법이 되면은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분리해서 지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되게 많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그 법을 계속 추진해온 분이십니다. 아, 그 삼성생명 가입자들을 돈으로 그 회사 만들었는데 네. 그게 그 사람 가입자들이 주주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해서 몇 프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게 아마 되게 오래된 법이어서 굉장히 논쟁이 조금 컸죠. 조금씩 맞습니다. 결국 삼성이 이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법이 참 특이한 게 지금 뭐 무슨 어떤 의원이 했다라는 쪽으로 보다는 이거는 김성영 보좌관이 계속 의원실을 기재위나 이런 쪽에 의원실로 바꿔가면서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근데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김성영 보좌관이 페이스북 들어갔다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 2020년이랑 올해 공천에서 모두 다 공천 비례대표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는 면접에서 떨어지셨고 2024년에는 서류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민주당은 이제 동지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이 좀 동지고 보좌관을 키워가지고 국회의원의 길을 열어주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럴까에 대해서 되게 회의가 드는 사례가 이 김성영 보좌관의 사례라고 좀 보입니다. 약간의 직급의 칸막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게 옛날에 그 김무성 전 의원이 이렇게 노루 패스라고 공항에서 이렇게 가방 밀어가지고 보좌관이 저쪽에서 따라가서 받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정당은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민주당은 뭐 보좌관들이 막 의원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정말로 그 노루패스 때문에 정말 그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요즘에 그 방송계에서 가장 핫하고 여기 출연도 하시는 장성철 네, 보좌관님이 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격이 없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장성철 보좌관님이 좀 대표적인 정무영 보좌관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되게 정말로 오히려 그 조언도 많이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임도 화끈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히 그 의원의 이미지하고 또 보좌관의 관계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자들도 사실은 그 보좌관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는 보좌관의 처우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치를 같이 하면서 정무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 내진 참모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 것이고 네. 말씀 들어보면 김성영 보좌관은 계속 정치권에 계시긴 했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본인이 연구한 법안을 네.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하신 거고 이렇게 조금 다르네요. 예,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다양성이 좀 커져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보좌관의 다양성도 보좌 직원의 다양성이 커지는 것도 국회 다양화에 되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무적 보좌관이 정말 모든 국회의 형님 노릇을 하고 좀 네네. 그분들이 약간 대세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었는데 그럴 때 국회는 약간 삼김 정치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그런 개파 정치가 좀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 보좌진들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국회가 조금 더 정책적인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감이나 이런 거에 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보좌진의 변화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 말씀하시니까 기자 출신도 많지 않아요? 그 여러 기자 출신 이전 많아요. 직업들도 네. 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때요, 그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이 보좌관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약간 미국의 회전문 인사처럼요. 보좌관을 하시다가 다른 뭐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기자로 다시 하시거나 다시 보좌관으로 들어가시거나 이게 되게 좀 자유로운 부분이 한국의 그 고용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많은 직역들이 보좌관에 거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 직업은 조금 없지라는 부분이 하나의 직업이 나타났는데요. 뭐죠? 그게 CPA입니다. CPA? 의외로 회계사? 예,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그 변호사들도 입법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붐이 있었고 노무사가 네네. 또 한때 붐이 있었고요. 이제 이공계 출신이 가는 붐도 작은 붐도 이게 약간 화제를 모았었는데 CPA 출신이 의외로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서 예산 결산 부분은 보좌진의 그 도움을 받기보다는 정부나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민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려를 놓고서 사실은 이렇게 숫자 맞추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우리 국회의 엄청난 약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보좌진이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예산 결산 중에서 어떤 거를 없애고 어떤 거를 새로 신설하고 하는 부분을 국회가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고 그러게요. 봅니다. 그거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인데 사실 국회의원실에 그런 역량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네요. 뭐 예산은 뭐 사무처에도 그런 역량이 좀 있긴 한데 조금 넘어가서 네. 어쨌든 정리를 조금 해가 보자면 그렇게 해서 입직은 다양해지고 그런 다음에 아까 근데 김성영 보좌관처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정책위를 계속 걸려는 그쪽으로 올라가려는 보좌관들도 많으신 건가요? 보통은? 아니면 그 다음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약간 경험적인 얘기라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책을 하려는 보좌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보다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정무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니까 의원의 약간 분신과 같은 또는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거나 입장을 정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의원은 아마 이런 입장이실 겁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고차원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보좌관의 맥이 좀 끊기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오히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규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좌관의 그런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약간 보좌관은 어떤 스펙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잠시 거치는 직업 아니면은 잠시 경험을 쌓는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원포인트로 나는 이 정책을 하고 싶으니까는 그 정책을 배우러 가거나 정책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직업으로 이 직업을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는 뭐 조금만 하고 그만둘 거야가 아니라 이 직업은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되게 단기적으로 잡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예전부터 정말 난 정치를 하고 싶어라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 정무형의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재풀 자체가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아니 저는 사실 보좌관 출신 가장 많이 만나는 데가 기업인데 기업의 그 대관 업무라고 하죠. 네. 보통 그 커뮤니케이션 부서라고 하죠. 기업 내에서는. 거기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 있는 게 뭐 좋은 하나의 직업 경로이긴 한데 우리 사회를 보면 좋을까? 국회에 오랫동안 있으면 잘 아니까 국회에서 입법, 예산, 뭐 국감 계속 하도록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 경로는 어쨌든 김성영 보좌관 건을 보면은 그렇게 유력하지는 지금까지 않은 건가요? 그 길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어떤 직역에서 좀 의원 후보자들이 이번에 공천을 많이 받았냐 할 때 보좌관 출신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좌관 출신들 국회의원 공천 많이 받는데 왜 저 기자는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장관의 정책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좌관 출신이 되게 많아서 보좌관 출신들은 직업적인 안정성이 별로 없어도 나중에 나가서 어디 가서 뭐 다 무슨 일을 하니까 괜찮은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중국집이요. 네. 되게 호텔 출신 주방장이 되게 많은 식당이 좀 중국집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집 주방이 정말 일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기름이고 처음에 네네네. 들어가면 뭐 설거지 치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방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도망들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네. 그 일을 다 못 배우고 가시는데 그게 이제 호텔 중국집 주방이라고 더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텔 중국집 주방은 거의 상시 채용 수준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방을 거쳐서 근데 이제 한 네네네. 몇 달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루를 했어도 호텔 출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다르게 배워가지고 중국집을 내면은 그때가 되면 호텔 출신 주방장 중국집이다 이렇게 많이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관이 되게 역설적으로 고용 형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또는 정말 미국식 형태 그 정도로 이게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법적인 보장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는 보좌관 출신들이 정말 많은 분야에 있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기업에 대관하시는 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보좌관 출신을 한 분이 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그럴 수 많고 있겠네요.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호텔 출신의 중국집 주방장 같은 그런 직업이 되면 안 되겠고 사실 호텔에서 성공을 하셔서 네. 호텔을 경영하게 되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또 홍익영의 잡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특이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좀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듣고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은 어쨌든 입직 경로가 점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치 과정하고 딱 맞물려서 그 다양성과 전문성이 딱 녹아있지는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은 국회 HR이 좀 인사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저는 같아요. 솔직히 국가적 손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의 개인적 역량이 점점 높아지고 그 역량이 높아지기 전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역량이 많은 분들과 또 그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다 모여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역량을 평가받기보다는 약간 되게 많은 변수에 의해서 직업적 안정성이 좀 해쳐지는 상황이어서요.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홍희경 기자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반에 라이브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화요일은 12시 2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다 이 코너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라이브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